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분의 남성이 갑자기 들어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시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 신인규입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의 자랑 김재섭입니다. 네. 아니 일단 본인이 자랑스러운 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다음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뭐 한마디 해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희망이고 싶은 성치훈입니다. 네, 자랑과 희망이고 싶은 분 좋습니다. 방금도 제가 나경원 부위원장 관련해서 칼럼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 방송에 한번 나경원 부위원장이 오셔서 그 헝거리식 대출을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가릴 때가 아니라 급해서, 그리고 또 다선 의원이 여당에서 힘을 갖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했는데, 아이고 보기 좋게 한 방 맞은 것 같은데, 일단요 저희가 준비한 인서트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 출산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사실관계까지 다퉜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혼자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일종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죠? 이례적인 일도 맞는 거죠, 신인규 변호사.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해결책들을 밝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바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금전 지원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저는 핵심적인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부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 확 그었을까요? 정책적으로는 크게 저는 흠잡을 데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나경원 부위원장의 제안이나 정책이 저는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정당에서 돈을 그렇게 펑펑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돈을 주는 게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저출산에 해당되는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고, 저희는 초저출산이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대통령실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정책적인 것을 넘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인사할 때부터 그러한 전제들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전제냐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켜줄 때부터가 전제가 있었다. 저는 사실 그 진정성 없는 인사라고 봤던 게, 네네. 정치인이고 실제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혹은 기후대사까지 시켜줬잖아요. 이게 시켜줬냐 마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직을 수행하려면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에서 이 두 가지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러면 진정성 있게 이것을 헤쳐나갈 인사를 앉혔어야 되는데, 그 인사를 하지 않고 사실은 제법에 관심 있는 인사를 앉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이러한 수순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제법에 관심이 있는 거에 정치인들이 다 제법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저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또는 그냥 약간 온도차를 두면서 검토해 보겠으나 점점점 해도 되는데, 이건 약간 이것도 예견된 겁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에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오히려 활용해서 내가 윤심을 얻고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뉘앙스로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갈 듯 말 듯 계속 이제 전당대회 관심 있는 것처럼 본인이 계속 정확한 선을 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좀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 표명을 하는 방식도 되게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 수석이 표명이요? 직접 잘 나오지도 않던 분인데 갑자기 나와서 이 장관급인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이런 정책적 비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것은 전 그 사람의 워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워딩이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장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전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후보다라고 거의 노골적으로 윤심을 표현하면서 이 당권 선거에 좀 개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도 이게 전당대회와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우선 저는 그 임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지냈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저출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진정성을 갖고 했다고는 보는데 다만 이 자리 자체가 뭐 부총리 내지는 장관급 사이 정도 되는 의전을 받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그 상태에서 충분히 이런 거를 뭐 검토해보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위원장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수석이 나와서 바로 잘라버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해석될 의도가 여지가 있는. 어떤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윤심은 나경원 의원한테 있지 않다 뭐 이런 메시지겠죠 뭐. 1등 나와도 소용없다. 김재석.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아까 전에 정치적인 의도가 정책적인 비판에 넘어서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같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 지금 갑자기 이제 수석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안상훈 수석이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학을 가르치셨던 분이고 그래요? 네. 굉장히 그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워낙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신조도 있다. 네, 그런 신조가 있으신 분이라 예를 들면 나경원 그 부위원장의 그 저출산 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그건 뭐 학자로서 그럴 수는 있고 그다음에 사회수석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 시기나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정책의 비평에 넘어서는 의도가 그 안에는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건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네, 디테일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분 다 공이 함께 생각하시는 건 이게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분은 내가 만약 나경원이라면 난 지금 이렇게 한다. 누구부터 받아주실까요? 나가야죠. 네. 무조건 나가야죠. 어딜 나갑니까? 전당대회 나가야 전당대회 나가야 된다. 이번에 안 나가면 정치인 나경원의 정치 인생 끝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내가 그 입장이면 당 대표 대회 나가야죠.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비윤 주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포지셔닝을 적당히 하면서 무게감도 키울 수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좀 도전적인 그 포지셔닝을 취해야 나경원 전 의원이 이 향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유리한 뮤치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 내가 만약 나경원이라면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돕겠다라는 사람들도 지금 뭐 연락을 좀 안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좀 이런 슬프다, 네. 예, 뭐 상황이 어려운 건 맞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지금 뭐 지지율이 그 2등 후보랑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전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안 나가면은 모든 걸 다 잃는 것이고 나가면은 그래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반반 정도 확률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캠프를 꾸리시더라도 이건 나가야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본인이라면 이건 무조건 나가는 판이다. 무조건 나가야 되죠. 네. 저도 외통수라고 봅니다. 이거는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은 저는 어쨌든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나 기후대사나 이런 거 안 맡았어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것이 좀 활용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기사도 나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사람들의 이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뒤로 빼게 되면 실제로 다음 수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히려 지금은 앞으로 좀 치고 나갈 때다. 그래서 오히려 뭐 반윤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균형감 있는 그리고 건강한 세력을 이 안에서 모아내서 뭐 윤석열 그것이 목표가 윤석열 정권 뭐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차피 건강한 세력이 당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거를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실제로 이제
이 대통령실이 의중이 명확하게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을 붙어서 실제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경원 의원의 고민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고민. 전화를 안 받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나경원 의원님 그것도 고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혼자서 이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결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니까. 김재섭 당의 뭐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깡패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지지율이 거의 뭐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와 그 2배 차이 정도가 나는 거면 사실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도 엉덩이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데 거의 다 동감합니다. 이제 외통수고 게다가 더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앞서 이동학 최고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나경원 전 의원을 비주류의 상징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어안이 벙벙합니다. 뭔가 나경원 의원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주류 중에 주류 늘 그렇게 포지셔닝이 됐던 분인데 지금 마치 비주류이고 약간의 견제와 내지는 약간의 탄압을 받는 이미지까지도 연출되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긴 한데요. 여하튼 비주류든 주류든지 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출마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앞서서 뭐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이외에도 지금 언론 보도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내용들만 비춰봐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면 승부밖에 없다. 출마해서 대표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조명을 받고 그다음에 존재감, 무게감도 있겠지만 떨어지면 정치적 타격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나갈 것 같고요. 제가 좀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자면은 일단 룰 자체가 이거 나경원 룰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100%에도 결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의 현재 지지율은 이게 뭐 반사체가 아니거든요. 이분은 발광체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 인기도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고 본인의 경쟁력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2021년도 전당대회 때도 나경원 의원이 사실 당신 100%로 그때 전당대회 치렀으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못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의 본인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것만 이분이 믿고 담담하게 나아간다 그러면은 꽤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좀 나가실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우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 윤심이 아닌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민주당 그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좀 고조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민주당이 뭐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괴롭거든요.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당내 싸움에만 너무 매몰되는 모습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 또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과연 그게 또 발생이 된다면 만약에 반윤이 아닌 비윤에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뭐 운영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지지율이 뭐 정치인에게 전부 다 깡패라는 표현도 쓰셨죠. 그렇죠? 뭐 그러면 또 다른 지지율 1위 후보 유승민 후보 이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유승민이라면 그러니까 유승 보면 안 나오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는 따님 얘기도 하고 그러셨다죠. 근데 저는 그 불출마의 빌드업을 싸시는 거는 정치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당내 비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는 출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출마가 전제되지 않는 당내 비판은 그냥 평론가가 하는 거죠. 평론가가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정말 평론가로서의 길 앞으로 걷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생각은 또 없어 보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캠프로 가버리거나 내지는 너무 많이 가버리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많이 선을 넘어버리곤 했을 땐 애초에 당내 입지조차가 좁아지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을 도울 명분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유력 주자라고 하면 나경원 의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쭉 아직까지 불출마 안 하신 분 두 분뿐인데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그래도 나가야 된다. 나 같으면 내가 유승민이라면 난 나간다. 나가는 게 명분에 맞죠. 지금 나가지 않을 명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건사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도 그렇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나 여기에서는 저도 이기는 게임인 게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 유승민 대표를 응원하고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갔다가 당원들의 선택을 많이 못 받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얻는 게 분명히 있는 게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5년 지금 뭐 건불 10년이 아니라 건불 5년이라고 하는데 건불 5년이 될지도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세력의 수장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 책임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책임은 부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유승민 의원님 굉장히 보수 내에서 경쟁력이 있고 민심 1위를 뭐 부동의 1위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것도 2등하고 차이가 뭐 어떨 때는 뭐 3배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지지가 있는 분이신데 저는 선거에 나갈 때 그래도 한 1%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선거에 저는 뛰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저렇게 보는데요. 이게 당신 100%에다가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근데 이제 지지자들은 질 거를 예상하면서도 그래도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전 이번에 만약에 당심 90에다가 민심 10이라도 있으면 전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당심 100%라서 민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심 그냥 뻔히 아는 결과를 알고 나가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룰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전 나가는 실익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변명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이 맞지만 그러려면은 당원 100%로 개정이 됐을 때 불출마를 하거나 그때 조금 더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100%라도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100%로 개정된 이후에도 방송 활동하셨고 라디오도 나오셨고 그리고 윤석열 비판하셨거든요. 대통령 비판 많이 그럼요. 했어요. 이제 네. 그렇다 그러면 애초에 정말 룰이 문제였다 그러면 당원 100% 개정됐을 때 그만두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불출마할 명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1%도 없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나온다고 또 결정하면 지금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는 인지도도 낮고 뭐 당심에서는 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캐파를 훨씬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나머지가 어쨌든 결선 투표 올라가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윤통에게 입거나 이러면 실제로 이쪽으로 마음을 쏟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도 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당심이라고 하는 이 당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이 저는 실제 이 투표와 이어질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시절에 2030 세대의 당원들이 대거 유입이 됐는데 저는 2030 세대는 이런 여론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잘 응답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과연 그 당원들의 이 당심이 제대로 반영된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뭐 유승민 대표나 좀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와서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두 분이 이렇게 유승민 대표의 출마 준비하니까 그래서 역선택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니 제가 민주당이라면 유승민 대표가 되면 대적하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김기현 대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만 이제 그거를 인정 안 하고요. 대부분의 민심이나 국민들은 다 지금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인상 많이 썼거든요. 강했다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왜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달리 봤냐면 저는 소위 말한 윤핵관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당내 초주류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이 누구를 당선시킬 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를 완전히 만들 힘까지 저는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누구를 완전히 안 되게 배제한 정도의 전 힘은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룰 자체도 전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은 유승민 방지법이라고 불러도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 유승민 의원님이 나갔을 때 물론 일정 부분 순기능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게 꼭 옳은 선택인지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지금 더 숙고를 오래 하시는 거 아니냐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야당에도 한번 가겠습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저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건 대장동은 아니고 성남 FC 축구팀 관련해서 후원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죠. 이와 관련한 이야기. 일단 나가기로는 했으니까 뭐 그거야 뭐 나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건 없는데요. 지금 쟁점은 뭐 박지원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재명 리스크를 좀 전체 당이 안 할 필요가 없다. 분리 대응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그냥 개별 국회의원이라면 나라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또는 동료 의원들에게 당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할 것 같냐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때요? 누가 받아주시죠? 네, 저는 뭐 단일 대우, 분리 대응 이 두 가지만 보고 논다면은 저희 당이 해야 되는 거 지금 전략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 관련된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문제 제기 이런 걸 할 때마다 좀 전략적으로 좀 우리 당에서 합리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당 지도부에서 부탁을 해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해달라, 좀 발언을 높여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이 할 때 스피커 볼륨이 높아지는 것이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좀 측근해서 있었고 계속 비호하는 발언을 했던 분들이 이런 발언을 뭐 단일 대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봐야 이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대응을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단일 대우로 똑같은 목소리를 냅시다라고 말을 해봐야 아무리 그런 걸 하던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봐야 국민들은 공감을 더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송치현 부의장 말씀은 일단 단일 대우는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네요. 뭐 다른 목소리를 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네, 그런 한 목소리를 내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포지셔닝이 있는 분들이 나가면 그 분리 대응이라고 여기서 분리가 구별되어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근데 내면서도 이 뭐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이나 뭐 이런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셨던 그 분들 민주당에서는 조홍천 의원이 합리적인 제가 다른 목소리라고 다른 해서 목소리. 또 합리적인 분들은 뭐 이탄희 의원이나 뭐 김한규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분들 많은데 전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지금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과는 또 다른 합리적인 방향에서 당을 또 위하면서도 좀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걸 전략적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네, 김재석 약간 위원장. 말하자면 이제 뭐 중도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타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단일 대우냐 분리 대응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건 분리 대응을 해야 되지 맞는 내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고 정말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지 뭐 독립투쟁을 하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면 뭐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러려니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모든 혐의들은 사실 개인의 부패 혐의들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자산을 계속 소모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스럽고 뭐 당 지도부까지 같이 나간다고 하고 당 지도부도 방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방탄이 되는 거고 국회도 방탄이 되는 거고 오늘 보니까 지지자들도 나가서 뭐 옹호를 한다라고 하면 지지자들까지 이제 방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방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는 사실은 제1야당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없다라는 또 하나 궁금한 건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이 검찰청에 출두하면 그게 방탄이 됩니까? 국회 회기를 연장하면 방탄이 되는 건 알겠는데 체포동의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그 자리에 나서고 지지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이재명 대표를 혐의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탄압. 그런 식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당 지도부들이 동원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방탄은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탄압받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악어새로 만드는 거예요. 악어가 악어새와 이게 공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어새가 끊임없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어새 역할을 이재명 대표에게 씌우고 계속 악어새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안보에 대해서 뭐 하늘이 뚫렸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이런 걸로 다 덮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권의 의도가 그렇다 이런 말씀.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아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악어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대급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사라지면 실제로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악어새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총선할 때까지 계속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저는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사실은 방탄도 그런 좀 전략이 해보고 체포동의안도 계속 제출했다가. 민주당이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덧씌우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실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걸 드러내서 이제 국정 예를 들면 연금 개혁이나 뭐 이 여러 가지 문제 개혁 아젠다들을 던지시고 계신데 그럼 협치도 해야 될 것이고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국회도 결국 파트너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총선 승리라고 하는 목표치까지 가겠죠. 근데 이것은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계속 민주당은 뭐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계속 이런 그러니까 악어새의 이 모양을 계속 원한다고 해서 이것에 맞춰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정제해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당분간 총력 대응, 단일 대우해야 된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사실 이 사안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수사를 여러 차례 한다고 모양은 냈지만은 당시에도 성남지청의 차장검사였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 내고 나갔거든요. 수사 방해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이다라고 계속 아무리 프레이밍을 잡아가도 국민들이 전 동의 안 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국민들의 여론과는 별개로 정말 이걸 또 집권 여당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더욱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더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상대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분리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당에게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두 가지 포인트 같은데 첫 번째는 무리한 수사 아니냐 아마 이런 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무리한 수사인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고요. 이 사안 자체가 무슨 뭐 고문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법리적인 거. 그리고 결국은 법정 가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본인이 변호사니까 법리적으로 대응해서 하면 충분히 저는 방어권 행사하고도 남는다고 보고요. 아마 두 번째가 불공정 편파 수사일 텐데 저는 편파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뭐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박영수 50억 그거 문제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매일 나오는 게 이 두 가지 사안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사 촉구하시고 만약에 수사가 안 이루어진다. 그럼 그 의석 가지고서 이건 특검법 밀어붙여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분리 대응해서 불공정성도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사나 하고 끝나야 될 정도로 시간이 없는데요. 하여튼 네 분 감사하고 다음에는 방과후 수업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